아성다이소는 천원숍에서 3조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아성다이소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것과 동시에 23년 12월 일본 다이소 상교와의 완전한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졌기에 3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제품 중 화장품 매출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성다이소의 기초와 색조 화장품 매출은 22년 대비 약 160%나 성장했습니다. 다이소와 화장품, 뭔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되는 이 두 가지 조합은 이미 화제가 된 지 꽤 됐습니다. 다이소의 가성비 좋은 화장품을 소개하는 영상은 몇 년 전부터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알사람들은 아는 화장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VT 리들샷이라는 이 상품이 바로 그 대란의 주인공이었는데, 다른 화장품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약국에서 최소 3만원에서 5만원에 판매되는 이 상품을 다이소에서는 3,000원대에 팔았던 것입니다. 무려 10% 할인도 아니라 10%의 가격?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용기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가격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제품 하나가 히트해서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 화장품 제품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무난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천원숍에서 화장품 시장을 씹어먹을 것처럼 질주하는 다이소와 코로나로 바뀌어버린 화장품 시장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다이소의 화장품 대란은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시작에는 뷰티 유튜버들의 가성비 좋은 다이소 화장품 리뷰가 있었죠. 다만 아성다이소의 회장님은 리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책 1000원을 경영하라에서 밝혔습니다. 다이소 비닐봉지에서 화장품들을 꺼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사용해본 후에 괜찮은 제품은 칭찬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제품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우리 상품을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모습은 좀 과하다고 생각해 회사 차원에서 유튜버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책 1000원을 경영하라 해서. 이 외에도 책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주목할 점은 다이소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뷰티에 투자해왔다는 것입니다. 21년 뉴스기사에 따르면 홈 뷰티족을 겨냥하여 뷰티용품 160여 종을 선보인다고 보도자료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이소는 상품을 공급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범위는 다양하면서도 평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는 기초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애경산업 등과 색조 화장품 브랜드 초초스랩, 트윙클팝 등과 같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군을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상품을 넘어 매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 8개 층으로 운영되는 홍대점의 한 개 층의 절반은 뷰티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올리브영 같은 느낌이 섬뜩하게 올라옵니다. 자, 생활용품 샵에서 점차 드러그스토어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다이소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판매 가격입니다. 1,000원, 3,000원, 5,000원 등과 같이 균일가로 판매되는 판매 가격 정책과 화장품 시장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가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균일가에 상품 가격을 억지로 맞추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성다이소는 포장을 바꾸던 용량을 줄이던 어떻게든 가격 안에 상품을 끼워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업체와 협상이 잘 된 다음에 해결된 문제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꽤 귀찮은 작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인데 이와 동시에 의문 하나가 남습니다. 귀찮은데 왜 다이소와 함께 할까요? 자, 그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를 핵심으로 뽑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죠? 내수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입니다. 코로나는 이 무역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맞게 된 분야 중 하나는 화장품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상위 3개국은 중국, 미국, 일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높은 의존도겠죠. 화장품 수출 금액의 45%를 중국이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 47조 원대를 자랑하던 화장품 매출은 코로나 출현과 동시에 반절 정도, 약 25조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25조 원이면 케이트 흑표범 전차를 약 250대 정도 살 수 있고 신도시 아파트도 25,000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1년 만에 증발한 거죠. 중국 매출 이슈는 모든 화장품 기업에게도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를 새로운 판매처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미 중국과 다른 해외 공략을 시도했던 일부 기업은 유통 루트를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었지만 이건 미리 준비했던 중견이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중소브랜드한테 새로운 해외 루트를 만들라는 솔루션이 있었다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을 살짝 바꿔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면, 이런 전략으로 매출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면 준비되어 있던 다이소입니다. 이미 국내 유통망을 탄탄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다이소가 상품 유통을 맡아주는 대신 가격을 맞추기 위한 리패키징 정도만 제한한다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출이 나온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동참해야죠. 다이소한테는 코로나가 사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화장품 다음으로 움직이는 다이소 전략은 이커머스로 보입니다. 다이소몰로 모든 사이트를 통합하거나 온라인 판매의 핵심인 유통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3,500억 원 규모의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도 추가로 짓겠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이미 남사 물류센터와 부산 물류센터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물류는 기존에 내세웠던 전략이었고 거기에 더해 이커머스를 또 다른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랄라블라는 22년도에 모든 사업장을 철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랄라블라도 선택했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가 뷰티업계에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테무 등과의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경쟁이지 사실상 1,000원숍이라고 해도 가격 경쟁이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1,000원에 파는데 저기는 500원에 팔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다이소의 전략이 좀 더 지역 기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리드샷 같은 상품이 잘 됐던 것은 좋은 제품을 저가로 집 근처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었던 까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테무에서 시켜놓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다이소 화장품 구매 루트를 살펴보면 하굣길에 구매하는 10대와 20대의 모습이 많이 관측됩니다. 또 책 1,000원을 경영하라에서도 20대가 찾아오는 고객 중 30%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다이소의 즐거움은 물티슈 사러 갔다가 갑자기 발견한 예쁜 접시를 사고 오는 것에 있으니까요. 다이소가 지역 기반의 전략을 좀 더 추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이번 트렌드 로깅도 마무리하겠습니다.